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흑뇌성이라는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 드리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품 만나보실까요? 일본의 전국 시대인 1578년, 전국이 극심한 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진하면 극락, 후퇴하면 지옥이라는 구호는 모든 무사와 군사,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무시무시한 외침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 전쟁이 없는 땅은 없었으며 기아와 질병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물들였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힘차게 전진하여 싸우고 싸우다 죽으면 극락왕생이 보장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1578년 11월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오사카 주변 지역의 수많은 성을 장악하여 전국 패권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시 오사카는 성과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부대는 오사카 주변의 거의 모든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오사카만은 아직도 제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리오카 성에는 위대한 장수인 아라키 무라시게가 있었습니다. 무라시게는 원래 오다의 수하에 있었던 용맹스런 무사였는데 오다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 아리오카 성에서 철벽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578년 11월의 어느 날 무라시게에게 오다 노부나가 측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구로다 간베에이고 뛰어난 책략가였어요. 무라시게와 간베에는 한 전장터에서 오다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편에 서서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오다의 사신 간베에는 무라시게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립니다. 무라시게가 간베의 안부를 묻자 간베에는 자신의 아들인 쇼주마루가 오다 측에 인질로 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간베에가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무라시게가 오다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간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무라시게가 아리오카 성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절대로 오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도 간베에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무라시게를 도와줄 원군인 모리 군대는 절대로 오지 못할 거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아리오카 성이 철벽의 성이기는 하나 모리 군대가 원군으로 오지 않는다면 오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어요. 간베에가 무라시게의 그런 아픈 곳을 가차없이 찌른 것입니다. 하지만 간베의 간청을 들어줄 수는 없는 법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무라시게는 간베를 베어 죽이거나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사신에 대한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라시게는 간베를 죽이지도 돌려보내지도 않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이에 간베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신이 죽거나 혹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인질로 잡혀있는 아들 쇼주마루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간베의 죽여달라는 외침에도 무라시게는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12월에 들어서자 오다 노부나가에게 반기를 들고 있던 여러 성이 오다에게 굴복하고 성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 중에 중요한 성 하나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성의 지도자였던 니에몬의 배신 때문이었다. 마침 니에몬의 아들 지넨이 무라시게 수하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 이럴 경우 인질인 지넨을 속히 죽여야 마땅했다. 하지만 무라시게는 간베를 죽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배신자의 아들인 지넨도 죽이지 않았다. 이런 결정에 부하들은 수긍을 하지 못했다. 인질로 잡혀있는 니에몬의 아들 지넨은 11살로 무라시게의 부인인 지요호가 돌보고 있었다. 지요호는 아름답고 종교심이 깊은 여자였다. 집에 돌아온 무라시게가 지넨과 마주한다. 11살밖에 안 됐지만 지넨은 벌써 자신의 아버지가 배신을 해서 성문을 오다에게 열어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해는 자신은 극락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죽여달라고 요청한다. 칼을 빼든 무라시게 뒤에서 아내 지요호가 만류한다. 아들처럼 돌봐온 진해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간청한다. 결국 무라시게는 진해를 죽이지 않고 내일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새벽, 자고 있는 무라시게를 부하가 다급한 목소리로 깨운다. 진해이 자결했다는 것이다. 진해이 머물던 방으로 달려간 무라시게는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는 진해의 가슴에서 배에 걸쳐서 피가 흘러내려 물들어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가슴에 화살을 맞은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화살은 없었다. 진해이 머물던 처소는 밤새 여러 명의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완벽하게 진해의 처소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인물이 진해를 죽일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다음 날 장수들과의 회의에서 무라시게는 진해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하며 분노한다. 주군의 분노에 부하 장수들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장수들 사이에서는 불만스러운 낌새가 돌고 있었다. 진해는 마땅히 죽어야 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무라시게가 누가 진해를 살해했는지 그 진상을 며칠 내로 밝히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간의 조사에도 진해 살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경비대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경비대원 중에 진해를 죽일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먼 망루에서 진해에게 활을 쏘아서 죽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화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가능성은 없었다. 도저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에 무라시게는 사신으로 왔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간베이를 아무도 몰래 홀로 찾아간다. 지하 감옥은 흡사 지옥과 같을 정도로 어둡고 축축했다. 그곳에 갇힌 간베이는 급격하게 쇠약해졌다. 무라시게는 간베이에게 진해 살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들려주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고 묻는다. 무라시게 말을 진지하게 듣고 나서 간베이는 왜 자신도 죽이지 않고 진해도 죽이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다. 이에 화가 난 무라시게가 너는 진해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모르는구나 하며 지하 감옥을 떠나려는데 그때 간베이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한마디 한다. 아라키의 활, 이타미의 창에는 불이 없으니 쏠 수도 없거니와 당길 수도 없다네. 이 문구는 전쟁 중에 퍼진 유명한 노래 가사였다. 이 가사가 간베이가 무레시게에게 주는 진해 살해 사건의 열쇠였다. 무라시게는 계속해서 아라키의 활, 이타미의 창에는 불이 없으니 쏠 수도 없거니와 당길 수도 없다네 라는 가사를 되뇌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무라시게는 진해 살해의 진상을 이 가사를 통해 알아낸다. 그리고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연다. 그리고 자신이 진해 살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선언한다. 무라시게는 우선 장수들에게 진해 살해의 난점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었어요. 첫째, 복도도 외부도 경호 아래 있어서 진해이 갇혀 있던 창고 방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진해는 화살로 인한 상처로 사망했지만 화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장병들도 백성들도 진해의 죽음이 신에 의한 벌이라고 혹은 무라시게가 처벌한 것이라고들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무라시게는 장수들에게 진해 살해에 대한 진상을 밝힙니다. 진해를 죽인 것은 화살이 아니라 긴 창이었어요. 창 끝에 화살촉을 매달아 진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긴 창을 사용해 찔러 죽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살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창으로 진해를 찌르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상은 이랬어요. 창 두 개를 연결해서 진해를 찔러 죽였던 것이에요. 창 두 개를 연결하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당 가운데 있던 석등 사이로 창을 통과하면 석등이 받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진엔을 두 개의 연결된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엔을 죽일 수 있는 장수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결국 그 장수는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해요. 진엔은 마땅히 죽어야 했기에 자신이 처벌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무라시게는 그 장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장수는 감격해하며 전장에 나가 장렬히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무라시게가 진엔 살해 사건을 해결하고 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리오카 성에도 봄이 찾아왔다. 3월에 성 동쪽에 오다 측의 군대가 포진해 왔다.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의 이름은 덴주로이고 오다 노부나가의 기마 호위병이었고 오다의 신임이 두터운 유명 장수였다. 무라시게는 덴주로의 부대를 밤에 야습하기로 한다. 무라시게가 직접 나서기로 한다. 그리고 야습에 필요한 군대로 두 부대를 데리고 간다. 두 부대 다 외인 부대였다. 아리오카 성에 몇 달을 갇혀 지내자 불만이 서서히 터져나오던 외인 부대였다. 이에 그들에게 싸움의 기회를 주고자 무라시기가 자신의 가신 장수들 대신에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의 야습은 대성공이었다.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덴주로의 부대는 우왕좌왕하며 퇴각했다. 두 외인 부대는 오다군의 장수로 보이는 4명의 목을 가지고 돌아왔다. 오다군 장수의 지위에 따라 상을 부여하는 절차에 필요한 목이었다. 그런데 야습 중에 병사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오다 측 부대의 대장인 덴주로가 죽었다고 병사들이 수군댔다는 것이다. 이에 두 외인 부대가 가져온 목 4개 중에 덴주로의 목이 있을 터인데 어느 부대가 배워온 목이 덴주로인지에 따라 두 외인 부대에게 돌아가는 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덴주로의 목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일이 되었다. 하지만 덴주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배워온 목 4개 중에 2개는 늙은 장수였고 2개는 젊은 장수였다. 덴주로의 나이는 젊었기 때문에 젊은 장수의 목 2 중에 하나였다. 무라시게는 자신의 오른팔 장수인 주예문과 함께 목을 보러 간다. 두 사람은 받침대를 들어 4개의 머리 앞에 섰다. 그 순간 주예문이 앗! 하고 소리쳤다. 무라시게 또한 눈을 부릅떴다. 무라시게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젊은 부사의 머리는 둘 다 분명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젊은 무사의 머리 하나는 한쪽 눈을 감고 있었고 뜬 눈은 왼쪽을 노려보고 있다. 이는 피가 번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제 아무리 무라시게라도 온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머리의 형상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전장에는 이 다양한 기륭이 있다. 날짜를 정할 때 음식의 종류, 하물며 낙마 자세에도 길과 흉이 있다. 그것은 벤머리의 형상에도 마찬가지라서 두 눈을 평안히 감고 있는 머리가 길한 징조다. 기이한 형상의 머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주예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머리는 엄청난 흉상이라고 외쳤다. 무라식의 눈에는 머리가 씩 웃는 것처럼 보였다. 이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성 안에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음에도 온 성안 사람들이 불안해하게 된 것이에요. 한편으로 장수들은 두 외인 부대 중에 어느 부대가 덴주로의 목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쑥덕거립니다. 무라시게가 야습에 가신들을 쓰지 않고 오로지 외인 부대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에 가신들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당한 판단이라고 납득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 수운을 세웠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무라시게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간베를 다시 찾아갑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간베는 무라시게에게 왜 이번 야습이 손쉽게 대승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오히려 무라시게에게 묻습니다. 무라시게는 덴주로의 부대가 방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간베에는 무라시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보살 천지신명
일광화신, 유젠 대명신의 가호가 있어서 대승을 거뒀을 거라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대보살, 천지신명, 일광화신, 유젠 대명신은 활의 명수가 활을 쏘기 전 명중을 바라며 기도를 드리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가호가 있어서 대승을 거뒀을 거라는 간배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무라시게는 누구의 목이 덴주로의 목인지를 결국 그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음 날 무라시게는 장수 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목이 덴주로의 목인지를 밝힙니다. 덴주로의 목을 친 자는 없다. 장수들이 술렁거리며 얼굴을 마주 보았다. 무라시게는 일동을 둘러보았다. 의심과 분노가 깃든 표정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장수는 무엇보다 일단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어째서 우리 야습이 그토록 문제없이 풀렸을까? 아무리 그래도 울타리로 에워싸고 화토불도 꺼지지 않은 적진을 공격했는데 이토록 쉬운 싸움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두 외인 부대가 잘 싸워주었다. 하지만 승리의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야습 상황에 대해 모두 똑같은 말을 했다. 덴주로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죽은인 덴주로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졸병과 보병들뿐만이 아니라 가본 무사들도 우왕좌왕할 뿐이었다고 들었다. 나는 이런 전쟁을 알고 있다. 장수가 없는 싸움이다. 지휘할 자가 없으면 아무도 싸우지 못한다. 그날 밤 덴주로는 전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장수들은 그렇다면 덴주로가 달아났다는 말이냐며 반문한다. 무라시게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덴주로는 죽었지만 머리를 베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덴주로를 죽인 것은 무라시게 자신이라고 말한다. 무라시게는 야습한 날을 떠올렸다. 달빛 속에서 갈대밭에 서 있던 한 무사에게 화살을 겨누었던 바로 그 순간을. 무라시게는 그 순간 나무아미탑을 하첨한 대보살 천지신명 일광하신 유젠 대명신 바라옵건대 저 미간 항복판에 명중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이다. 그 무사가 바로 덴주로였던 것이다. 무라시게는 자신이 죽인 무사의 목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 자신에게 상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외인 부대가 가져온 목 안에 덴주로의 목이 없었던 이유였다. 간배에는 야습이 너무 쉽게 대승으로 이뤄진 것과 여러 신들의 이름을 무라시게에게 읊어주어 무라시게가 야습 초기에 적장을 쏴 죽였음을 암시했던 것이다. 아리오카 성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성 안에서의 생활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주변 성들이 오다에게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해요. 물론 아리오카 성은 아직 견고하고 식량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모리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었어요. 무라시게는 오다에게 반기를 들 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보병을 고용했고 철포를 사들였고 병량 창고를 몇 채나 지어 쌀과 소금을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오카 성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자가 부족했습니다. 멀리 있는 상대와 문제를 의논할 때 서한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용건은 사자가 직접 입으로 전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무라시게는 사자로 수행승이나 행각승을 썼어요. 그 중에 가장 신뢰하는 자가 무헨이었어요. 무헨은 나이는 50 정도 되는 행각승인데 고매한 승려로 전쟁 전부터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각승이었어요. 그런 무헨이 무라시게를 찾아옵니다. 대청에서 무라시게와 무헨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무라시게는 무헨에게 중요한 서한을 하나 들려보냈어요. 상대는 오다 노부나가 측과 중재를 할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 서한의 내용은 무라시게가 오다 측에 화친을 요청한다는 서한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항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라시게는 결국 이 전쟁이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밑에 장수들은 사기가 충전해 있지만 결국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라시게가 보낸 편지를 무헨이 중재하는 측에게 가져갔는데 중재하는 측에서는 무라시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시게가 중요한 물건을 하나 보낸다면 중재를 하겠다는 조건을 무헨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무헨으로부터 들은 무라시게는 놀랍니다. 그들이 요구한 물건은 다름 아닌 도라사루였어요. 도라사루는 무라시게가 가진 수많은 명물 중에서도 최고로 알려진 차 항아리입니다. 도라사루는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물건이었으며 성을 하나 살 수도 있는 명물이었어요. 하지만 무라시게는 고민하다가 무엔에게 도라사루를 건넵니다. 그리고 서한에 원하는 물건을 보내니 화담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써서 무엔에게 전달합니다. 중요한 물건과 문서를 지닌 무엔을 성 남쪽 한 암자에 머물게 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자고 있는 무라시게를 무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깨웁니다. 무엔이 살해당했다는 것이에요. 놀란 무라시게가 무엔이 머물던 암자로 달려가요. 무엔은 방 한가운데서 가슴에 칼이 꽂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엔을 지키던 장수 한 명도 바깥 풀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무예가 아주 뛰어난 장수였는데 칼도 뽑지 못하고 뒤에서 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엔이 가지고 있던 명물인 도라사루도 없어졌어요. 화친하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는 무엔의 옥기 속에 있었지만 읽어본 자국이 있었어요. 결국 이 사건도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무라시게는 또다시 지하 감옥에 있는 간베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요. 하지만 간베에게 편지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간베에는 암자에서 무엇이 사라졌는가에 단서와 실마리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암자에서 일하는 일꾼을 감시하면 마각이 드러날 거라고도 말합니다. 다음날 무라시게는 군사회의를 소집합니다. 날씨는 곧 비가 쏟아부을 것처럼 천둥이 치고 있었어요. 군사회의에서 무라시게는 노토라는 이름의 장수를 지목하며 노토가 무헨을 죽인 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른 장수들이 다 놀라요. 무헨 살해 전말은 이랬습니다. 무헨을 살해한 장수는 오다 측과 내통하는 노토라는 배신자였어요. 사실 무헨은 무라시게와도 일하고 있었지만 오다 측과도 일하고 있었어요. 무헨은 무라시게의 편도 오다의 편도 아닌 그저 사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토는 무헨의 중개로 오다와 내통하고 있는 배신자였어요. 노토는 자신이 오다와 내통하는 것이 언제 발각될지 몰라 어지간히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무헨이 무라시게의 부름으로 아리오카 성에 들어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왔어요. 노토로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묻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라시게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무헨은 그 질문에 이 노토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 평소의 무헨이라면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무헨은 천하 명물 도라사루를 지니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불안했을 것이고 행동도 평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배신자와 밀사의 단판이었어요. 밀담은 말 한마디만 어긋나도 바로 칼부림으로 이어집니다. 말해라, 못합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과열되었을 것이고 노토는 무헨을 살해했어요. 노토는 자기가 오타와 내통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지 무헨의 시체를 뒤졌고 옥깃 속 밀서를 발견했을 것이에요. 밀서를 들고 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노토가 찾던 자신이 내통을 저지른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헨의 시체를 뒤지는 사이 시간이 흘러 일꾼이 암자를 찾아왔고 이어서 호위대가 암자 사방을 포위했어요. 노토는 호위대가 무헨을
지키려고 온 줄 몰랐을 것이에요. 어째서 호위대가 그곳에 있는지 의아했을 것이에요. 노토는 얼른 무엔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대의 한 무사는 노토를 무엔이라고 착각하고 무엔에게 정중하게 출발하시는 겁니까? 주군의 명령으로 문까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무사는 노토에게 등을 돌렸어요. 노토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그 무사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꾼은 노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일꾼이 노토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밝혀집니다. 그러자 무라시게의 경비병들이 배신자 노토의 목에 칼을 겨눠요. 그때 노토 주변으로 천둥 번개가 칩니다. 노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던 모든 경비병들이 엉덩방아를 쳐요. 무언가가 불타는 냄새가 짙게 감돌았어요. 노토에게 천둥 번개가 내리친 것이었어요. 노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 노토의 집에서 도라사루가 발견되었어요. 무엔을 살해한 노토가 벼락을 맞고 죽었다는 사실에 아리오카 성 안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소문이 성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역시 부처님은 이 아리오카 성을 지켜주고 계신다. 보라, 무엔님을 해친 괘씸한 자의 말로를. 저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벌, 실로 명벌이다. 노토가 벼락에 맞아 죽은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무라시게는 자신의 오른팔인 주에몬을 불러 이야기한다. 노토가 벼락에 맞았을 당시 제일 먼저 노토에게 달려간 것은 무라시게 자신이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노토가 벼락에 맞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노토 주변에 철포로 쏜 탄환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노토를 총으로 죽이려 했던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무라시게는 주에몬에게 이것을 조사해보라고 시킨다. 며칠 후 무라시게가 군사회의를 마친 후에 불당으로 나아가자 그곳에서 아내 지요호가 열심히 연부를 외고 있었다. 무라시게가 무엇을 빌고 있느냐고 묻자 지요호는 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극락왕승을 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때 불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라시게 오른팔인 주에몬의 발소리였다. 무라시게는 주에몬과 조용한 장소에서 마주한다. 주에몬은 노토를 쏜 철포의 탄환에 대해 조사한 것을 들려준다. 그날 경비가 삼엄해서 그 장소에 철포는 한 자루도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하며 탄환이 날아올 만한 장소는 3군데라고 말한다. 그곳은 소나무 위, 천수각 2층 저택 지붕이었다. 소나무 위와 천수각 2층에서 쏘았다면 들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남은 저택 지붕도 낯선 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아리오카 성에 갇힌 지 1년 가까이 되어가자 무라시게 밑에 장수들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느낀 무라시게는 외롭다. 어느 날 무라시게는 술 한 병을 들고 지하 감옥의 간베에를 찾아간다. 실로 오랜만에 술맛을 본 간베에는 감격한다. 무라시게는 노토를 쏜 철포와 탄환의 미스터리에 대해 간베에에게 털어놓는다. 무라시게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나서 간베에가 말한다. 소인, 이 전쟁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무라시게님이 말씀하신 모반자는 누군지 짐작도 가지 않지만 노토를 쏜 범인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목숨을 구걸할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라시게님, 만약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은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무라시게는 간베에가 묘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만약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포로 인해 노토는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라시게가 노토를 처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라시게는 체면을 구겼을 것이다. 철포가 빗나간 것은 아마도 갑작스러운 낙뢰로 조준이 어긋났기 때문일 것이다.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노토는 철포로 죽었으리라. 간베에가 질문을 바꿨다. 탄환이 명중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도 노토는 죽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렇겠지요. 낙뢰가 없었다면 노토님은 어디선가 날아온 탄화를 맞고 죽었겠지요. 그것을 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문제라면 이미 생각해 보았다. 무라시게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죄인이 판결과 상관없이 살해당했다면 내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낙뢰는 나한테 요행이었어. 그렇다면 성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았을 것 같습니까? 소문? 무라시게는 허를 찔려 같은 말로 되물었다. 노토가 변사한 뒤 아리오카 성에는 소문이 소용돌이쳤다. 표현은 다양했지만 그 소문들이 의미하는 바는 노토의 죽음은 부처님의 벌이었다는 것이다. 그럴만도 하다. 살해당한 무해는 고매한 행각승으로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무해의 모습은 아리오카 성과 바깥을 연결하는 끈이었고 구원 그 자체였다. 그 죽음은 백성들을 비탄이라는 어리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무엔을 살해한 노토의 머리를 만약 거리에 내걸었다면 돌팔매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으리라. 그런 노토가 낙뢰라는 천지지변으로 죽었으니 모두 그야말로 부처의 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만약 노토를 죽인 게 벼락이 아니라 누가 쏘았는지도 모를 철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가? 무라시게는 중얼거렸다. 철포라도 마찬가지겠지. 물론 낙뢰라는 천재지변에 비하면 신비하지는 않지만 이 성 안에는 역시 이 노토의 죽음은 부처가 내린 벌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게다. 소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철포를 쏘지 않는다. 무라시게는 궁금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살짝 들여다본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마리에 지나지 않아 그 끝은 모호해서 종잡을 수 없었다. 부처는 철포를 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아무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은 역시 간베의 요설에 지나지 않는 걸까? 간베가 말했다. 짐작컨대 무라시게님은 벌의 정체를 알고 계실 겁니다. 간베에는 감옥 안에서 가만히 무라시게를 바라보았다. 이 사내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정말 내가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일까? 무라시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간베를 만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무라시게는 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석가모니 불상을 마주한 무라시게는 간베가 말한 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무라시게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모반자의 정체였어요. 누가 노토를 쏘았는지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모반자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어요. 범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당연한 사실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노토를 쏘라고 명령했는지가 불분명했어요. 물론 범인이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획해 쏘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어요. 다음으로 어디에서 철포를 구해왔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날 외부에서 반입된 철포가 한 자루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라시게의 오른팔인 주에몬이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노토를 겨냥한 철포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그리고 철포를 어디에서 쏘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노토를 쏜 범인이 숨어있던 곳은 천수각 2층, 소나무 위, 저택 지붕, 이 세 군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주에몬이 보고했고 무라시에도 납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느 곳이 정답인가? 천수각 2층과 소나무 위는 철포를 쏜 직후에 들키는 곳이에요. 만약 들킨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는 벌이 되지 않습니다. 범인의 진의가 부처의 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면 그는 죽어서는 안 되었어요. 철포를 쏜 모습을 드러내면 단순한 암살, 저격일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리는 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노토를 쏜 곳이 저택 지붕이라면 당장은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철포도 저택에 반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라시게는 자신이 어째서 이토록 노토의 죽음에 매달리는지 갑자기 의아해졌습니다. 모반자를 찾기 위한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 부처에 매달려 가면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절실히 바라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더 큰 무언가, 이 성을 뒤덮은 무언가가 그 한 발의 탄환에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간베가 뭐라고 했던가? 그렇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라시게님은 벌의 정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간베는 옳았습니다. 무라시게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벌이라는 소문이 아리오카 성에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봄 오다 군대를 야습한 후 두 외인 부대가 서로 대장 덴주로의 목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도 멀쩡하던 한 머리가 한쪽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 흉상으로 변했던 것이에요. 그때 백성들 사이에 벌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때 무사히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였나? 그렇다. 거슬러 올라가면 벌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은 그 머리 소동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겨울날이었어요. 작년 12월 오하다성이 니에몬의 배신으로 오다에게 굴복하자 무라시게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니에몬의 아들 지넨을 죽여야 한다는 가신들의 목소리와 죽여달라는 지넨의 목소리를 누르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한 날 지넨은 의문의 죽임을 당했어요. 지넨은 분명 화살을 맞고 죽었지만 화살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넨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성 안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몬의 배신에 대한 부처의 벌이 화살 형상으로 사람을 꿰뚫었다고. 지넨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알기 위해 무라시게는 처음으로 지하 감옥으로 간베를 찾아갔습니다. 간베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지넨을 죽였는지 전부 밝혀냈어요. 이제 와서 무라시게는 생각합니다. 그때 지넨을 살해하려면 지넨이 정확한 장소에 표시가 될 촛불을 들고 서 있어야 했어요. 적어도 좌우로 어긋나면 흡사 부처님의 벌처럼 보이는 기이한 죽음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지넨이 정확히 그 자리에 선 것은 우연이었을까? 누군가 지넨과 담합해 극락왕생을 바라는 그에게 촛불을 들고 이러저러한 자리에 서 있으라고 속삭인 건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갇힌 지넨과 미리 상세히 담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인가? 달리 말한다면 지넨을 돌봐준 것은 누구였나? 겨울의 인질살해, 봄의 수훈에 관련된 다툼, 그리고 여름의 철포 저격. 이 세 가지 사건은 부처의 벌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한 점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겨울의 사건에서 지넨을 돌봤던 것은 시녀들이었어요. 봄의 사건에서 거둔 적들의 목을 수급해 화장을 한 것도 시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의 사건, 희미한 소리를 내며 장지문이 그때 열렸습니다. 불당에 무라시게가 있는 것을 알고도 허락 없이 장지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무라시게의 뒤에서 온화한 지요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라시게는 일렁거리는 불꽃에 비친 석가모니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효호, 그대가 시켰구나. 당혹감과 의심으로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무라시게는 생각을 당장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그대에게 노토를 쏘라고 부추겼느냐? 그러자 지요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자는 없습니다. 전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일입니다. 봄의 야습 때 이미 확인을 마친 머리가 흉상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그대가 한 짓이냐? 역시 어르신 놀라운 해안입니다. 네, 제가 시녀를 시켜 버려진 머리를 주워오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의 사건은 어찌된 일이냐? 지넨이 살해당한 날 아침 그 자리에 서라고 지넨에게 가르쳐준 건 누구냐? 지요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제가 한 일입니다. 지넨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지효의 눈이 살짝 커졌다. 물론입니다. 진해님은 일족의 오점을 속죄하고 서방정토로 떠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갸륵하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무가의 자녀는 굳세구나 싶어서 저도 깊이 감탄했지요. 무라시게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분노보다도 이유가 무엇인지 당혹감이 앞섰기 때문이다. 무라시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효가 저지른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나? 벌? 무라시게가 중얼거렸다. 마치 자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의 간배에게 조종당한 것처럼. 지효호, 그대는 부처의 벌을 내리려는 것인가? 설마요, 어르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효는 놀라서 몸을 젖히는 신용까지 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몸으로 어찌 겁없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용서를 구하듯이 지효호는 두 손을 모았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지효호가 말했다. 다만 벌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물론 백성들에게요. 백성이라고? 무라시게는 말문이 막혔다. 부처의 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는 진해를 죽음으로 이끌고 무사의 머리를 바꿔치기 하고 노토를 쏘려고 했다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지효호가 두 손을 모은 채로 그렇게 말했다. 무라시게는 지효호가 승관의 딸이라는 사실에 떠올렸다. 그렇다면 부처의 벌로 백성들을 질타해 이 성에서 밀란을 부추기려는 속셈이냐? 부친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냐? 어르신, 그 물음에는 이미 대답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것이라고요. 백성을 부추긴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겠어, 지효호. 무라시게가 언성을 높였다. 이 무라시게를 상대로 말장난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냐? 진해의 죽음도 수급을 바꿔치기 한 것도 이 경박한 사람들이 오싹하다고 쑥덕거리는 했어도 정녕 부처의 벌이라고 믿은 자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혼돈에 빠져 있는 무라시게에게 지효호는 과거에 겪었던 끔찍했던 전쟁 중의 기억을 말해줍니다. 격렬한 전쟁 중에 사람들은 전진하면 극락, 후퇴하면 지옥이라고 외쳐댔지만 현실 속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지옥을 맛봤습니다. 음식이 부족해 하루 한 번 묽은 죽이 나올까 말까 했고, 오두막에 있던 건 병든 자, 굶어서 뼈와 가죽만 남은 자, 손발을 잃은 자, 노인, 아이, 광인, 힘없는 자, 지옥도란 바로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굶주림의 고통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었으며 생로병사 모든 것이 고통이며 윤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 생을 끝내고 싶은데도 전진하면 극락, 후퇴하면 지옥이라는 그 말이 사람들을 올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효는 살아남아 무라시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라시게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반기를 들었고 다시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지효호는 성안 주변 사람들에게 전진하고 싶어도 전진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극락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효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었어요. 저택에서 일하는 시녀, 하인들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백성들도 지효호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효호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이들은 지효호를 위해 수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효호는 부처의 벌을 꾸며낼 수 있었어요. 진해니 기이한 죽음을 맞이하고 적의 목이 흉상으로 변하고 무hen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자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탄환에 맞아 죽는 것을 본 백성들은 명벌이 내린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지효호는 그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지효의 말을 다 들은 무라시게는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라시게는 간베이가 있는 지하 감옥으로 갔다. 밤나무를 잘라 만든 격자를 사이에 두고 간베이와 둘이서 마주 앉아 있었다. 때는 한밤중. 무라시게는 지금 몇 시인지 알지 못했다. 그 불당에서 언제 지효가 물러났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라시게는 또 지하 감옥에 있었다. 무라시게는 간베에게 지효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다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간베 역시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무라시게가 전부 털어놓자 간베에는 탁한 눈으로 무라시게를 바라보며 잠깐 사이에 무라시게가 몹시 수척해진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무라시게에게 간베가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도 되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이 말을 들은 무라시게는 장난치지 말라고 윽박지르지만 간베에는 물러서지 않고 승리를 위한 책량을 말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무라시게가 허락하자 간베에는 비밀스럽게 말한다. 그것은 무라시게 자신이 오지 않는 원군인 모리 본거지에 직접 찾아가서 모리 가문 당주와 단판을 짓고 오라는 것이다. 무라시게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면 다른 성주들에게 큰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사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무라시게는 가문끼리의 단판에 우두머리가 직접 사자로 나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단순하면서도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기발한 방법이었다. 간베에는 더욱 자세하게 무라시게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다. 무라시게는 놀라며 간베에게 감옥에서 이런 책략을 짜고 있었다니 하며 칭찬한다. 간베의 책략은 정말로 하늘의 도움이었다. 무라시게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꿈을 꾸었다. 모리 원군을 데리고 와서 오다와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꿈이었다. 생각만 해도 후련하고 기분이 좋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째서 나는 지하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애가 탔다. 당장이라도 일어나려던 그때 무라시게는 손등을 기어가는 한 마리 거미를 보았다. 너무나 작은 거미였다. 어둠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몸에는 색이 없고 무라시게 손등을 제멋대로 기어다니고 있었다. 벌레 따위가 하고 죽이려던 손이 멎었다. 문득 가슴 속에 되살아난 것은 지요호의 말이었다. 지요호는 사람 목숨이 벌레보다 가볍다고 했다. 무라시게는 이어서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했다. 지요호는 그러고 뭐라고 했던가? 무엇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던가? 기적. 기적이 사람을 구원한다. 지요호는 바로 그렇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보다 앞서서 무슨 말을 했나? 그것은 무슨 말이었던가? 어째서 그런 일이 마음에 걸리는지 무라시게는 알 수 없었다. 벌레 따위는 때려 죽이고 이 어두운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 빨리 준비해서 죽이고 또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랬다. 무라시게는 지효의 말을 차츰 떠올렸다. 이 세상의 이치, 꾸며낸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또한 이 세상의 이치. 어째서 그런 게 생각나는 걸까? 지금 간베가 내놓은 책략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려는 순간에 약자라면 거짓을 진실한 구원으로 믿고 달려들 수도 있겠지만 이 무라시게는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 다르단 말이다. 정녕 다를까? 간베가 무라시게를 보고 있었다. 제멋대로 자란 수염과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방금 전 책략은 까맣게 잊은 것처럼 간베에는 허공을 보고 있다. 어둠 속에서 팔을 털어 거미를 떨쳐내고 무라시게는 말했다. 그런가? 결국 이것이 자네의 싸움이었나?
간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모리는 오지 않는다. 몇 번이나 숙고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터였다. 모리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사람은 자기가 파멸한다는 미래를 부정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사소한 기적에도 매달리는 법이다. 간배는 바로 그 허점을 찔렀다. 간배, 자네 감옥에서 나를 죽이려 했나? 동서고금 달아나는 자는 달아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물론 전략상 물러날 때는 있다. 오히려 물러날 방법을 몰라서야 전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움을 불러오겠다고 전장터에서 떠난 자를 대체 누가 고지곳대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믿으랴? 하물며 무라시게는 대장이다. 불리한 싸움에서 가신들을 이끌고 성을 버리는 것은 전쟁에서 흔한 일이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성에서 대장이 혼자 빠져나가다니 이야기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무라시게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다. 앞서 사람을 현혹해 안심시키려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지효호에게 듣지 않았다면 결코 멈추지 못했을 것이다. 간배이가 들려준 꿈은 그 정도로 감미로웠다. 지금 살짝 몸을 흔들고 있는 간배에는 계획을 간파당했는데도 어딘가 유쾌해 보일 정도였다. 무라시게는 필살의 덫을 회피한 안도감에 젖으며 동시에 간배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아연실색했다. 간배, 이 자네 지난 10달은 전부 이것을 위한 것이었나? 간배에는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아리오카성이 함락될지도 모를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무라시게는 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와 간배에게 물었었다. 간배는 그때마다 무라시게의 마음을 파고들어 무라시게가 말할 생각이 없었던 일을 끌어내고 무라시게가 위기를 극복할 단서를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책략을 제시하기 위한 밑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라시게는 문득 깨달았다. 간배가 왜 이렇게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그것은 오다 군대의 인질로 잡혀있는 간배의 아들 쇼주마루 때문이었다. 무라시게가 간배를 죽이든지 돌려보내든지 했다면 쇼주마루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 감옥에 가둠으로써 쇼주마루는 죽임을 당했다. 이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다. 무라시게에게 자신의 의도를 간파당한 간배에는 무라시게에게 일갈한다. 내가 이 아리오카성에서 머리만 남아서 돌아갔어도 혹은 살아서 돌아갔어도 쇼주마루는 무사했을 터. 근데 너는 나를 붙잡아 돌려보내지 않았다. 평범한 세상의 이치를 저버린 것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세상의 이치를 저버리면 인과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다. 인과는 돌고 돌아 쇼주마루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라시게 이놈! 스스로 자비롭게 보이고자 했던 너의 허세가 바로 내 아들을 죽였다. 비쩍 마른 몸으로 간배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마치 그 두 손으로 무라시게의 목을 꺾으려는 듯이. 그리고 간배에는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 성에서 일어난 여러 기이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오다 군대에게 성문을 늦게 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문을 늦게 열게 됨으로써 오다 노부나가는 무라시게를 용서하지 않을 터이니 간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배에는 무라시게가 최후의 방법으로 모리 군대를 찾아가 원군을 요청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책략이라고도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 1579년 2월에 무라시게는 아리오카성을 빠져나갑니다. 아리오카성의 명우는 그때 끝을 고했어요. 성을 빠져나온 무라시게와 부하 3명은 적들과 갈대밭에서 마주칩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무라시게의 오른팔인 주에몬이 부상을 당해요. 주에몬은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말하며
가능하다면 자신은 다시 아리오카 성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무라시게 일행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외인 부대 출신인 사게하리도 떠납니다. 사게하리는 떠나기 전 자신이 지요호의 부탁으로 노토를 철포로 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지요호가 전진하면 극락, 후퇴하면 지옥이라는 말은 거짓이며 전진하지 않아도 극락은 있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평생 싸우고 전진하라는 말만 들어온 자신의 숨통이 트였다고도 말합니다. 결국 무라시게와 한 명의 부하 장수만 남았어요. 무라시게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아리오카 성은 새빨간 빛과 짙푸른 색이 경계를 이루는 하늘 속에서 그림자 같은 모습을 대지에 까맣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리오카 성은 1579년 10월 15일 무라시게의 호위 장수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오다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다는 거리를 장악하고 무사 주거지를 불태웠습니다. 남은 가신들은 한 달 남짓을 더 버텼지만 모리는 오지 않았고 끝내 성은 함락되었어요. 장수들의 처자식과 친척들은 대부분 처형당했습니다. 122명이 책형, 여인 388명, 사내 124명이 집에 갇혀 불에 타 죽었어요. 교토에서는 이름 있는 장수들의 처자식 30여 명이 참수당했습니다. 지요호는 교토로 보내졌어요. 하얀 수의 위에 화려한 명주옷을 걸치고 형장으로 가는 수레에서 내려 허리끈을 가다듬고 머리카락을 높이 고쳐묶고 명주옷 옷깃을 단정히 매만지고 목을 베이는 순간에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지오와 함께 참수당한 시녀들의 대부분은 지오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무라시게는 살아남았어요. 아리오카 성을 빠져나온 뒤에도 여러 성에 몸을 맡기고 이듬해 7월까지 계속 싸워나갔습니다. 모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훗날 차를 만드는 다인으로 돌아와 아리오카 성 함락으로부터 7년 후에 천수를 다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리오카 성을 손에 넣고 3년 뒤 교토 혼노지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간베에는 아리오카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의 가신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삐쩍 마른 간베에는 뺨은 움푹 팼는데 배만 아귀처럼 불룩했고 손발은 마른 가지 같았으며 머리의 상처는 덧나서 흉터가 남았고 휜 다리는 오래도록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기 힘으로 거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간베에는 자신이 아리오카성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의 머릿속은 아들 쇼주마루의 비참한 죽음과 세상의 이치를 저버린 무라시게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 복수에 누가 말려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설사 생각이 미쳤다 해도 몇백 명, 몇천 명이 죽는다 한들 그것은 무라시게의 죗값이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감옥 안에서 그는 마귀에 씌어 있었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그의 안에 있어요. 무라시게의 허세로 쇼주마루가 죽었고 그 원한은 간베에게 깃들어 돌고 돌아 아리오카성의 여인과 아이들이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칼날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무라시게는 세상 사람들이 오다 노부나가의 전쟁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부나가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이 모든 끔찍한 결과의 원인이냐고 묻는다면 노부나가가 죽이고 또 죽이기 때문에 오다의 영토에는 일단 전쟁이 적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즉, 이 난세에는 악인이 말도 못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근심 많은 세상의 곳곳에서 악과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제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조차 세상의 이치에 반해 악한 원인을 만들어내는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역시 내 잘못이다 하고 간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베에게
놀라운 손님이 찾아온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쇼주마루가 찾아온 것이었다. 죽음을 당해야 했던 쇼주마루는 여러 가신들의 간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훗날의 간배에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남겼다. 신벌보다 주군의 벌을 두려워하라. 주군의 벌보다 신하와 백성의 벌을 두려워하라. 신하와 백성의 마음이 떠나면 반드시 나라를 잃는 법. 기도하고 사죄해도 그 벌은 피할 수 없으리라. 그렇기에 신벌, 주군의 벌보다 신하와 만민의 벌이 가장 두려우니라. 그 아들 쇼주마루는 자라서 하카타 일대를 다스리며 지명을 후쿠오카로 바꾸었다. 간베이가 남긴 교훈은 후세까지 전해졌고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이 되어 후쿠오카에 큰 번영을 가져왔다고 한다. 예, 소설이 이렇게 마지막 네. 부분이 끝납니다. 자, 이게 제가 뭐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아서 뭐 네. 판단하기 할 수가 없지만 네. 일단 대작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맞아요. 예, 네. 굉장히 대작이고 많은 인물이 나오고 또 그 마지막에 뭐 후쿠오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역사적인 사실들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후쿠오카를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여기 이제 하카타도 나오는데 하카타가 항구입니다. 항구. 아, 저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아, 하카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후쿠오카 바로 지금은 뭐 후쿠오카 내에 하카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과거에는 훨씬 더 번영했던 곳이 하카타 예, 네, 항이고 지금도 항구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구나. 예, 네, 뭐 후쿠오카는 가보신 분들은 다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예. 네, 교수님도 뭐 이 작품을 계기로 후쿠오카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니, 거기는 한번 무조건 가려고 마스모토 세이 저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 네. 그 무슨 성이죠, 거기가? 고쿠라성. 고쿠라성. 고쿠라, 예, 예. 고쿠라성. 우리 저 가봐야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그 얘기. 맞아요. 네, 흥내성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참 500페이지가 넘는 이 대작을 요거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스포일러 편으로 다시 처음부터 원고를 다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 하실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 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죽겠어요. 저희 독서의 즐거움을 자꾸 앗아가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원기범이었고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